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에 올라서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해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공장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은 뭐 역사가 짧으니까 그 전신의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 거슬러 올라가도 현역 의원도 아닌데 이제 정치 입문이 채 3개월이 되기 전인가요? 직후인가요? 그 짧은 기간에. 100일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 짧은 기간에, 경선을 통해서 여성 최고위원이 아니라 여성 최고위원은 이제,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다른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2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위였습니다. 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다른 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본인이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역 의원도 아닌데 왜 자꾸 현역 의원도 아닌데를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최고위원 중에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되는 것도 드물고요. 네. 현역이 아니더라도 뭐 전직 의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는데 적어도 초선도 아니고 뭐 재선 3선은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이면 네. 네. 지금은 의원 경력도 없으시고 입문 3개월인데 네. 이게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하셨거든요. 이 비결이 뭡니까? 정말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어서 이제 합동 연설이 시작될 때 제 마음은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 준비 땅 해서 불구덩이를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에 불이 붙지 않게 열심히 뛰어서 밖으로 나왔더니 당선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것 이상의 뭐 정치 환경이나 혹은 본인만의 어떤 매력이 어필했다든가 이런 자체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래서 당선됐다고? 전 단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단계, 2단계, 네. 3단계, 4단계. 일단 처음에 이름을 알리기, 두 번째 인지도 올리기 등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예. 제가 중앙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치 평론을 3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계속해서 제가 탄탄하게 기초를 쌓았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평론을 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게 등장하자마자 최고위원 2위 하는 거는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드문 일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에 자꾸 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네. 이런 건 어땠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게 신발도 벗고 갑자기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래 평소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치밀한 단계적 전략에 의해서 어필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까? 저희 모든 모습 가지고 있는 10가지 모습 중에서 3가지입니다. 평소 성격인데 요때 내가 드러냈을 뿐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배우도 아닌데요. 없던 걸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10가지 정도 있는 저희 모습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정말 또 수많은 제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발 벗고 노래 부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고민되는 지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당 지지율이 뭐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사 기간마다 한 1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이 낮은 지지율의 주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10%든 뭐 14%든 또 더 낮게 나오는 기간도 있는 거 저도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그 정도 나오면 일단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심정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간단하죠. 실망을 줬기 때문이고 예.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 또 어떤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한, 즉 애정의 관계가 아닐까. 사랑하지만 실망한 모습. 그래서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여기서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콕 집어서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요. 예.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책임을 져달라고. 예. 하지만 여기 안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깨끗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구속이 돼서 일정 정도 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당 내에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 세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요. 예.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딱 탄생되는 순간 내가 당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정권이 잘못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바라봅니다. 다는 아닌데 적어도 이제 핵심적인 측근이라 분류되는 혹은 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근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측근이었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힘이 빠지고 나면 내가 측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제 말은 실제로 주요한 직책이나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특별히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책임일까요? 이미 1월 달에 저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권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언론에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의 책임을 원하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정도면 당이 이제 쇄신이 됐고 혁신이 돼서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돌아올 텐데 그게 안 돌아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당 전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번 저희 지도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혁신의 모습,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바라보시면은 윤곽이 보이고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여회 위원이 들어가셨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큰데. 네. 근데 이제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은 있죠? 그 표현을 했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저의 만 가지 모습 중에서 그거 역시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 마음의 한 부분을 또 끄집어낸 것이죠. 그건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희 전당대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 전당대회였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하신 거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라 제가 매우 뭐랄까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저랑 사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직접 가서 뵀을 때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아니, 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만 가지 중에 또 다른 모습도 좀 뵈가지고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이제 탄핵을 지지한 여론이 대략 한 80% 전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탄핵이 결정된 이후로는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80%보다도.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감싸 안으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다 보면 대략 한 15% 20% 정도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너무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장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란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정말 어우르고 다독거리면서 걸어 나가고 싶은 첫 걸음의 제 목소리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촛불과 태극기를 다 끌어안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입니까?
그 포부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고요. 예. 저희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촛불과 태극기가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촛불도요. 예. 촛불도 그 촛불의 마음은요. 정말로 야여가 아닙니다. 촛불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정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진보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촛불은 국민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어우리고 국민 모두를 정말 받들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촛불을 감사한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 모든 저 사람은 나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해. 그런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단체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당이 완전히 네. 상반된 두 주장을 한꺼번에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상반된 두 목소리가 아닙니다. 촛불 안에도요. 아니에요? 저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촛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진보적 성향이나 있었던 게 아니고 틀린 것을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우리 분노를 하게 됐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유라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도 정말 공평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촛불의 마음을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는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는 어떻게 알겠고요. 동의가 되겠습니까? 다 다름인데요. 네. 네. 아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는 양 진영이라 촛불과 태극기가 그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 당내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랄까 탐탁치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정당 역사상 항상 탐탁한 적이 있겠습니까? 항상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90% 이상 찬성을 한다면 그거 거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 그런데 제가 한마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출발하느라고 준비 중인데 벌써부터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지만 안 해주셔도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걱정을 한다기보다 어쩌라고 저러냐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더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걱정해줘야 될 더한 것도 많으니까 일단 그쪽부터 걱정 좀 해주세요. 국민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논평하시자면요? 걱정되죠. 예, 자유한국당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국민의당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자기 걱정보다 남의 걱정해줄 때가 더 걱정이 진하게 돼요. 자, 오늘은 상견례만 했고요. 최고위원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따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었는데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뵈러 가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하시는 거 봐서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류여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전 단계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1단계, 2단계, 네. 3단계, 4단계. 일단 처음에 이름을 알리기, 두 번째 인지도 올리기 등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예. 제가 중앙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정치 평론을 3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제가 탄탄하게 기초를 쌓았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평론을 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게 등장하자마자 최고위원 2위 하는 거는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드문 일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에 자꾸 네.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네. 이런 건 어땠을까요?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화제가 된 게 신발도 벗고 갑자기 노래도 부르시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원래 평소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치밀한 단계적 전략에 의해서 어필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까? 저희 모든 모습 가지고 있는 10가지 모습 중에서 3가지입니다. 평소 성격인데 요때 내가 드러냈을 뿐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배우도 아닌데요. 없던 걸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10가지 정도 있는 저희 모습 중에서 3가지 정도를 보여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정말 또 수많은 제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 갈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신발 벗고 노래 부르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제 고민되는 지점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당 지지율이 뭐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사 기간마다 한 1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이 낮은 지지율의 주 원인은 어디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네, 10%든 뭐 14%든 또 더 낮게 나오는 기간도 있는 거 저도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그 정도 나오면 일단 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심정이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은 지지율이 원인은 간단하죠. 실망을 줬기 때문이고 예. 변화를 바라고 그게 안 돌아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당 전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번 저희 지도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혁신의 모습,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바라보시면은 윤곽이 보이고 변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여회 위원이서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큰데. 네. 근데 이제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도 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망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은 있죠? 그 표현을 했다라기보다는 예. 아까도 말씀드린 저의 만 가지 모습 중에서 그거 역시 한 가지 모습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모습.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제 마음의 한 부분을 또 끄집어낸 것이죠. 그건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 게요. 왜냐하면 탄핵 왜냐하면 정부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희 전당대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 전당대회였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나중에 인터뷰하신 거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라 제가 매우 뭐랄까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저랑 사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직접 가서 뵀을 때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아니 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이 망가지 중에 또 다른 모습도 좀 뵈가지고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 이제 탄핵을 지지한 여론이 대략 한 80% 전으로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탄핵이 결정된 이후로는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라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80%보다도. 그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어느 날 갑자기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해서 불과 3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에 올라서 화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유여회 최고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스공장 한번 출연하셨었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유한국당은 뭐 역사가 짧으니까 그 전신의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 거슬러 올라가도 현역 의원도 아닌데 이제 정치 입문이 채 3개월이 되기 전인가요? 직후인가요? 그 짧은 기간에 100일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짧은 기간에 경선을 통해서 여성 최고위원이 아니라 여성 최고위원은 이제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다른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2위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위였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다른 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아는데 본인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현역 의원도 아닌데 왜 자꾸 현역 의원도 아닌데를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최고위원 중에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이 되는 것도 드물고요. 현역이 아니더라도 뭐 전직 의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는데 적어도 초선도 아니고 뭐 재선 3선은 돼야 되는데 최고위원이면 지금은 의원 경력도 없으시고 입문 3개월인데 이게 경선에서 전당대회에서 2위를 하셨거든요. 이 비결이 뭡니까? 정말 죽을 만큼 뛰었습니다. 경선이 시작되어서 이제 합동 연설이 시작될 때 제 마음은요, 아마 이제 지금부터 준비 땅 해서 불구덩이를 뛰어든다는 심정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에 불이 붙지 않게 열심히 뛰어서 밖으로 나왔더니 당선되었습니다. 아니,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한 것 이상의 뭐
정치의 환경이나 혹은 본인만의 어떤 매력이 어필했다든가 이런 자체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래서 당선됐다고? 하고 있는데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 또 어떤 누군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한, 즉 애정의 관계가 아닐까. 사랑하지만 실망한 모습. 그래서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여기서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는 콕 집어서 어떤 누군가가 아니고요. 예.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책임을 져 달라라고. 예. 하지만 여기 안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책임을 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깨끗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거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구속이 돼서 일정 정도 네.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당 내에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했던 정치 세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처음에는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요. 예. 정말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딱 탄생되는 순간 내가 당신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정권이 잘못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전 그렇지는 않다고 바라봅니다. 다는 아닌데 적어도 이제 핵심적인 측근이라 분류되는 혹은 뭐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근데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측근이었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지만 힘이 빠지고 나면 내가 측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제 네. 말은 실제로 주요한 직책이나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특별히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책임일까요? 이미 1월 달에 저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권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언론에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의 책임을 원하시나요? 그거는 뭐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정도면 당이 이제 쇄신이 됐고 혁신이 돼서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돌아올 텐데 그럼 국민들도 감싸 안으면서 자유한국당에 가다 보면 대략 한 15% 20% 정도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너무 확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물으면요. 그러면 또 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장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란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란 촛불도 있고 태극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정말 어우르고 다독거리면서 걸어 나가고 싶은 첫 걸음의 제 목소리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촛불과 태극기를 다 끌어안는 자유한국당이 되겠다 이런 포부입니까? 그 포부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고요. 네. 저희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촛불과 태극기가 같이 있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촛불도요. 예. 촛불도 그 촛불의 마음은요. 정말로 야여가 아닙니다. 촛불은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정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진보인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촛불은 국민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를 어우리고 국민 모두를 정말 받들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촛불을 감싸 안는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 모든 저 사람은 나와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멀리해. 그런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종교단체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당이 완전히 네. 상반된 두 주장을 한꺼번에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상반된 두 목소리가 아닙니다. 촛불 안에도요. 아니에요? 저와 아주 친했던 사람들도 촛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진보적 성향이나 있었던 게 아니고 틀린 것을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가장 우리 분노를 하게 됐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유라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나도 정말 공평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촛불의 마음을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을 다시 해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지는 그럼요.